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매서운 북풍이 살을 내는 듯한 섣달, 어느 날에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의 정점, 세상이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일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전직 판서이자 막대한 부를 쌓은 거부, 박진원 대감에게서 기별이 날아든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외딴 산장, 설중매로 7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라는 뜻을 가진 그 산장은 이름처럼 겨울이면 더욱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곳이었으나 한양에서 꼬박 하루는 좋게 가야 하는 깊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이들의 면면은 잠옷 기이했습니다. 박대감의 첫째 아들인 박경준, 나이 40에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늘 노름빚에 쪼들리는 한량이었습니다. 대감의 젊은 후처인 28배 윤씨 부인, 비단 옷에 쌓여 있었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수십 년간 대감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 온 집사 유행수, 대감의 신임을 받는 젊은 의원 서은우, 대감의 총애를 받던 장안의 이름난 기생 매향까지 모두 박대감과 깊숙이 얽힌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지요. 한 명은 나그네라 불릴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사내, 흑영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손님들이 하나둘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하늘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굵은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처음에는 솜털처럼 흩날리더니 이내 주먹만한 크기로 변해 맹렬하게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낡은 나무다리마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설중매는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떠날 수도 그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대감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 저녁 산장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달리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박진원 대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에는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 않고 와주어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소.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박대감은 옆에 시립해 있던 유행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유행수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대감은 함을 열어 그 안에서 붉은 비다한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루마리는 고급스러운 한지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그 위는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박대감은 유언장을 높이 쳐들며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소.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지.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경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술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흑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처윤 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고 기생매향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와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감을 응시했고 집사 유행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신원 미상의 나그네와 흑영만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간 속에서 봉인된 유언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긴장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중매의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으며들 무렵이었습니다. 설중매의 아침은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명의 진원지는 박대감의 침소이자 서재로 쓰이던 별채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집사유 행수의 처절한 외침에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별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재의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진원 대감이 자신의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와 함께 거품을 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것으로 보이는 찻잔이 놓여 있었는데 찻잔 안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찬물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 역시 모두 안에서 닫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마치 박대감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박경준이 무언가 생각난 듯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책상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박대감이 모두에게 보여주었던 밀랍으로 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결이 아니라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다. 유언장을 훔치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완벽한 살인사건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설중매에 모인 7명의 손님들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동시에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부터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추고 있던 의문의 손님 흑영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모두 물러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말에 따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섣불리 시신에 손을 대거나 방 안의 물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신의 상태, 찻잔에 남은 찬물의 색깔, 책상의 위치, 심지어 방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박태감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독살이 확실하군이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독이 든 찻잔으로 다가가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 산장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이후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즉,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흑영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흑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요.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범인은 유언장을 손에 넣기 위해 대감마님을 살해했거나 혹은 유언장의 내용 때문에 대감마님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은 아직 이 산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겠지요. 그의 논리정연한 추리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묵하고 존재감 없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설중매의 운명은 이 미스터리한 산에 흑영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영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문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각자의 행적들을 교차 검증하며 그 속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경주는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에서는 미세하게 노름판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후처윤 씨 부인은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어 속내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의 처방에 쓸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행적을 댔습니다. 그의 태도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생매향은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뿐입니다. 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밀실이라는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집사유 행수는 저는 밤새 대청 화로의 불을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그의 지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나그네는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속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이 얽히고 설킨 거짓의 그물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더욱 날카롭게 눈을 빛냈습니다. 범인은 분명 이들 중에 있었고 교묘한 거짓말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다시 박 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범행의 직접적인 도구가 된 독이 든 찻잔에 집중했습니다. 의원 서은우는 찻잔에 남은 독이 단순한 독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이며 특히 그 중에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약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임을 암시했지요. 그런데 흑영은 그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바로 매화 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 피워놓은 향 때문인가 싶었지만 향로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찻잔 바닥에 아주 미세하게 검은 가루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흑영은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역시 매화 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향, 그리고 말린 매화 꽃잎을 함께 빻아 만든다는 매화먹의 향기였습니다. 매화먹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가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독을 찻잔에 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매나 손끝에 묻어있던 매화먹 가루를 떨어뜨린 것이로군. 흑영은 추리했습니다. 흑영은 즉시 용의자들 중 서예에 능하고 매화먹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인 윤씨 부인과 기생 매향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귀한 매화먹을 예물로 가져왔다고 했고 매향 역시 박 대감에게서 선물 받은 매화먹을 애지중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여인은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언장에 내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은 것이렸다. 윤씨 부인이 매향을 쏘아붙였습니다. 흥,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니 마님께서 저를 질투하여 대감마님을 해하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매향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여인의 싸움은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화먹이라는 단서는 범인을 지목하는 듯 했지만 오히려 2명의 용의자를 동시에 가리키며 흑영의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범이 일부러 꾸민 교묘한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흑영은 두 여인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음 용의자인 첫째 아들 박경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경준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효자인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초조함과 탐욕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흑영은 박경준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새 홀로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은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흑영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박경준의 방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겉보기에는 단정했지만 흑영의 예리한 눈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휴지 조각에서
희미하게 노름판에서 쓰이는 기름 냄새가 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한양의 큰 투전방에서 보낸 듯한 독촉 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신에는 박경준이 집과 땅을 저당 잡히고 막대한 노름빚을 졌으며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군. 유산이 절실했을 터. 흑영은 박경준의 살해 동기가 충분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흑영은 책상 위 벼루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벼루를 들어보니 그 밑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평소 중요한 문서에 사용하던 개인 도장을 보관하던 함이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졌다. 흑영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박경준이 아버지의 도장을 훔쳤다면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혹은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라진 유언장의 행방에 대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유언장을 훔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장까지 훔쳐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경준의 탐욕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그를 더욱 압박하여 진실을 캐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흑영의 다음 의심은 젊고 명석한 의원 서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산장에서 박대감을 독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서은우는 시신과 찻잔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독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부자와 초우를 비롯한 여러 독초를 정교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밀양으로도 심장을 마비시켜 즉사에 이르게 하는 맹독이지요. 아마 일반인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소견처럼 들렸지만 흑영은 오히려 그 점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마치 그 독을 직접 다루어 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은우의 가문은 본래 대대로 어이를 배출한 명망 높은 의원 집안이었으나 그의 할아버지 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의 배후에 바로 박진원 대감이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 대감이 서은우 가문의 의술 비법이 담긴 의서를 탐내어 교묘한 술수로 그들을 모함하고 가문을 파멸시켰다는 것이었지요. 서은우는 가문이 몰락한 후 홀로 의술을 공부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박대감을 향한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박대감의 신임을 얻어 그의 곁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문의 복수라. 이보다 더 강력한 살해 동기는 없지. 흑영은 혀를 찼습니다. 서은우에게는 완벽한 동기와 함께 완벽한 범행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오랜 지병을 이용하여 마치 병이 악화되어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명백한 독살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무릅쓰고 독살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진범이 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함정일까요? 서은우의 침착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흑영은 그의 속내를 파헤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용의자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기생매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이 유산의 유력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가족들의 의심을 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 윤 씨 부인은 매향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그녀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필시 유산을 독차지하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렸다. 궁지에 몰린 매향은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고이 접어둔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박 대감의 친필이 담긴 작은 언약서였습니다. 매향,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글씨는 분명 박 대감의 것이었고 그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대감마님께서 제게 남기신 밀약의 증표입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양녀로 삼아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매향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박대감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지요. 오히려 유언장이 공개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흑영은 그 언약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라는 말은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요. 이것은 매향의 주장대로 사랑의 증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녀를 꿰기 위한 박대감의 얄팍한 수법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매향이 이 애매한 언약서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려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언약서의 등장으로 유산을 둘러싼 암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경준과 윤 씨 부인은 매향을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매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들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흑영은 이 악의 다툼 속에서 언약서의 진짜 의미와 매향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순진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즐기는 교활한 여우일까요? 흑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용의자, 수십 년간 박대감을 모셔온 충직한 집사 유행수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대청 화로를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그의 증언에서 미세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유행수는 간밤에 대청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고 했지만 흑영이 그의 신발을 유심히 살폈을 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행수의 신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행수의 가죽신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 빛이 감도는 미세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흙은 무엇이오? 흑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붉은 흙은 박 대감마님의 서재 앞 복대만 깔려있는 귀한 황토 흙이오. 그대는 간밤에 대감마님의 서재 근처에 갔던 것이 틀림없소. 왜 거짓을 고하는 것이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소? 흑영의 추궁에 유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밤에 박대감의 서재 근처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분명 박대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후처인 윤 씨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행수는 두 사람의 다툼이 두려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못 들은 척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불화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특히 젊은 안주인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유행수의 증언은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던 윤 씨 부인의 행적이 깨진 것입니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박대감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다투었던 것일까요? 유행수의 거짓말은 벗겨졌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유행수의 증언으로 후처윤 씨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던 바로 그날 밤, 설중매에 또다시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산장 뒤편의 장작더미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집사 유행수가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격렬하게 저항한 듯한 흔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명백한 타살, 그것도 교살이었습니다. 유행수가 죽었다. 산장 안의 사람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아직 이 산장 안에 있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시신으로 변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흑영은 유행수의 시신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범인은 유행수가 오늘 낮에 나에게 무언가를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로군.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유행수의 죽음은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범인은 오늘 낮 흑영과 유행수의 대화를 엿들었거나 혹은 유행수의 표정 변화를 보고 그가 무언가를 실토했음을 눈치챈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용의자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용의자는 첫째 아들 박경준, 후처윤 씨 부인, 의원 서은우, 기생매향, 그리고 정체불명의 나그네.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혹은 그 이상의 공범이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짙은 눈구름이 달빛마저 가려버린 밤, 설중매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마지막 손님, 나그네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영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임금의 명을 받고 박진원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암행어사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준일이라고 하오. 박 대감의 국고 횡령과 불법적인 재산 축자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 산장에 오게 되었소. 대감을 한양으로 압송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가 먼저 변을 당하고 만 것이지. 암행어사의 등장에 흑영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그의 몸가짐이나 말투가 평범한 나그네와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흑영의 놀라운 추리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흑영, 그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조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오. 우리는 힘을 합쳐야만 하오. 흑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준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흑영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셈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각자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영은 밀실의 트릭과 용의자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준일은 자신이 조사한 박대감의 비리와 그와 얽힌 권력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대감의 비리 장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어. 만약 그 장부가 범인의 손에 들어갔다면 범인은 그것을 이용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어. 우리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그 비리 장부의 행방도 찾아야만 하오. 이준일이 말했습니다. 이제 흑영과 암행어사, 두 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조는 교활한 범인의 허를 찌르고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영은 다시 박태감이 죽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인은 분명 방 안에서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을 것이요. 하지만 어떻게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했단 말인가. 암행어사 이준일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흑영은 방 안의 모든 가구와 벽을 샅샅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을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촛불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영은 책장을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부드럽게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통로는 서재 옆에 낡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이준일은 경악했습니다.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요. 흑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를 통해 서재로 들어왔을 것이요. 그리고는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이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겠지. 마지막으로 창고 쪽에서 아주 가늘고 긴 실을 이용하여 서재 문 안쪽에 빗장을 걸리게 하는 장치를 해두었을 것이요. 흑영은 자신의 추리를 증명하기 위해 방 안에서 발견된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 조각을 이준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이 트릭을 사용한 후 미처 수거하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로는 집안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비밀을 전해 들은 인물로 좁혀졌습니다. 첫째 아들 박경준, 후처윤 씨 부인, 그리고 죽은 집사 유행수.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밀실의 트릭이 풀리자 흑영과 이준일은 이제 사라진 유언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인은 유언장을 훔쳐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대감은 성격이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자였소. 그가 유언장처럼 중요한 문서를 허술한 곳에 두었을 리가 없소. 이준일이 말했습니다. 흑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사람들을 시험하고 조롱하려 했을 것입니다. 유언장은 아마도 모두의 허를 찌르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흑영은 박대감의 평소 성격과 습관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난히 바둑을 좋아했고 자신의 지략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흑영은 서재에 놓인 값비싼 나전칠기 바둑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둑판 위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둑판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흑영은 바둑알을 놓는 격자문의 중 한 곳이 다른 곳과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곳을 힘주어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둑판의 한쪽 면이 열리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찾았다. 비밀 공간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박대감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설레는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가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이 대신 수수께끼 같은 시 한 수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홀로 핀 붉은 점 하나. 찬설이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니 어리석은 자는 결코 찾지 못하리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준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흑영은 시를 몇 번이고 되뇌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 속의 붉은 점, 가장 어두운 곳.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장 뒤뜰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설중매라는 산장의 이름처럼 한겨울에도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흑영과 이준일은 즉시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눈 덮인 매화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자 차가운 흙 속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또 다른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박대감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을 상대로 마지막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흑영과 이준일은 숨을 죽이고 마침내 발견한 진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박대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재산은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것이다. 그러니 내 핏줄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 윤씨 부인, 그리고 기생매향은 유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바로 나를 죽인 자에게 상속한다. 이럴 수가. 이준일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를 죽인 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유언이란 말인가. 흑영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박대감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감의 마지막 잔인한 장난이자 함정입니다. 흑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일 만큼 원한이나 탐욕이 깊은 자가 누구인지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유언장은 범인을 유혹하는 달콤한 미끼인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이 알려지는 순간 그동안 유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추정되었던 모든 용의자들의 살해 동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박 대감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그를 살려 유언장을 바꾸도록 회유하려 했겠지요.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유언장의 내용을 몰랐던 자일까요? 아니면 재산이 아닌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순수한 원한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일까요? 사라진 유언장의 발견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는 거대한 반전이었습니다. 흑영과 이준일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흑영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박대감이 죽었던 서재로 불러 모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박경준과 윤씨 부인, 불안한 기색의 매향, 그리고 침착한 표정의 의원
서은우, 마지막으로 그의 곁을 지키는 암행어사 이준일까지. 5사람의 시선이 모두 흑영에게로 향했습니다. 흑영은 방 중앙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단서와 증거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찻잔, 매화먹의 흔적, 사라졌던 도장, 가짜 유언장이 담겨있던 바둑판,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진짜 유언장까지. 이제부터 이틀간 설중매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의 진실을 밝히겠소. 흑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서재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먼저 각자의 거짓말과 비밀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준이 노름비 때문에 아버지의 도장을 훔치려 했던 사실, 윤 씨 부인이 간밤에 박대감과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유행수의 마지막 증언, 기생매향의 애매한 언약서와 탐욕, 그리고 의원 서은우가 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박대감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용의자들은 흑영이 자신의 비밀을 낱낱이 꿰뚫어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를 비난하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아니요. 저 계집이 분명하오. 제가 아니라 저 의원놈이 수상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서재 안에서 흑영은 마침내 밀실의 트릭과 유언장의 충격적인 내용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을 죽인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소. 그러니 재산을 노리고 대감을 살해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오. 범인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유언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흑영은 천천히 한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연극을 끝내시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진짜 범인은 바로. 흑영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 바로 의원 서은우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들 박경준은 말도 안 돼. 저자는 아버님을 살리려 애쓰지 않았는가 라며 소리쳤고 윤 씨 부인과 매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우는 지금까지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흑영의 추리를 돕기까지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은우는 잠시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는 이내 체념한 듯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대단하군, 흑영. 과연 그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 이 늙은 여우의 마지막 연극마저 꿰뚫어 볼 줄이야. 그가 말하는 늙은 여우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은 박진원 대감을 가리키는 것이었지요. 서 의원, 자네가 정녕 아버님을. 박경준이 달려들 기세로 윽박질렀지만 암행어사 이준일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은우는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들의 생각처럼 나는 박대감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소. 그는 내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였지. 나는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의 곁에 머물렀고 언젠가 내 손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다짐했소. 그의 말에 사람들은 역시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우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그의 곁에서 수개월간 병세를 살피던 중 나는 알게 되었소. 그가 이미 하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서은우는 박대감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불치병에 걸려 육신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병은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좀먹어 결국에는 존엄성마저 앗아가는 끔찍한 병이었소.
평생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을 게야.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박태감은 자신이 추하게 병들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은우에게 자신의 병을 다른 이들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간청하며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서 의원, 자네가 내 원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박태감은 어느 날 밤 서은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허나 지금 나에게는 자네밖에 없네. 자네의 그 의술로 내가 가장 나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나에게 가장 고통 없는 죽음을 선물해 준다면 내 자네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내리겠네. 서은우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제 손으로 편안하게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웠던 박태감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의원으로서의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소. 원수를 내 손으로 단죄할 것인가? 아니면 의원으로서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결국 후자를 택했지.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오. 서은우는 박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인극은 박대감 스스로가 계획한 거대한 자살 연극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탐욕스러운 가족과 지인들을 마지막까지 시험하고 조롱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잔인한 장난이었던 것입니다. 밀실 트릭, 가짜 유언장, 매화먹단서 등은 모두 서은우의 조력, 해박대감이 직접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서은우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환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고자 그의 끔찍한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서은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재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대감의 죽음이 자살극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의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조롱하고 시험하려 했던 그 지독한 성정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흑영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은우를 향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의 말은 잘 알겠소. 대감의 죽음이 그대의 조력에 의한 자살이었다는 것은 이제 알겠단 말이오. 허나 그대의 그 완벽해 보였던 연극에는 한 가지 큰 흠이 있소. 당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지. 서은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변수라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바로 집사 유행수의 죽음이요. 흑영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박대감의 죽음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유행수는 어째서 죽어야만 했소. 그의 죽음 역시 대감의 연극의 일부였단 말이오. 고통 없는 죽음을 원했다던 대감이 수십 년간 자신을 모신 충직한 종의 목숨까지 제물로 삼으라 명했단 말이오. 흑영의 추궁에 서은우의 침착했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 계획에 없던 일이오. 나의 실수였소. 서은우의 고백에 따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사 유행수가 우연히 서재 근처를 지나다가 박대감과 서은우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감의 병세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대화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행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용해 박대감의 숨겨진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흑영에게 윤 씨 부인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서은우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소. 유행수는 서은우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만약 내 입을 막고 싶다면 대감마님의 진짜 유언장을 찾아내어 내게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관에 고발하겠소. 서은우는 유행수의 협박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대감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한낱 충직한 늙은 집사의 탐욕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유행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유행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대감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소. 그의 마지막이 추악한 욕망들로 얼룩지는 것을 볼 수 없었소. 결국 그날 밤 서은우는 유행수를 따로 불러내어 그를 교살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탈로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박대감의 죽음은 비록 조력에 의한 자살이었을지 몰라도 유행수의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의원의 뒤틀린 신념은 결국 또 다른 무고한 피를 부르고 만 것이지요. 그의 완벽했던 연극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이제 살인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서재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은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착함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회한과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우, 그대의 죄는 이제 만천에 드러났소. 박대감의 자살을 방조한 죄, 그리고 집사 유행수를 살해한 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오.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그대의 죄는 한 성부로 압송되어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오. 서은우에게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은우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고 끈적한 액체가 담겨 있었지요. 흑영과 이준일이 미쳐 막을 틈도 없이 그는 약병의 마개를 열고 그 안의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커헉! 서은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급속도로 파랗게 변해갔고 눈은 초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요.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뒤틀린 신념을 좇았던 한 지식인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망연자실하여 그의 죽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흑영만이 유일하게 그의 시신으로 다가가 그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은우에 대한 경멸이나 비난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중매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폭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온 세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지난 이틀간의 비극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모두 덮어버린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을 자아냈습니다. 박대감의 유언에 따라 그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평생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 박경준과 후처윤 씨 부인 그리고 기생 매향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눈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흑영에게 다가가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임금께 그의 공을 아뢰어 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흑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제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준일은 더 이상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흑영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은혜 잊지 않겠소. 부디 강령하시오. 이준일은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중매에는 흑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의 고독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뿐입니다. 눈 속에 핀 매화는 졌지만 그 속에 담긴 비극과 진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야담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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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게 되었답니다.